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직하고 명확하게 털어놓고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대가가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된 날 그는 이 취임식장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취임사를 합니다. 그 취임사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루스벨트 리더십입니다. 미국 역사에는 두 명의 루스벨트가 있습니다. 26대 대통령 시오도 루스벨트고요. 오늘 강연의 주인공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제32대 대통령입니다. 이 둘 사이는 12촌 지간입니다. 시오도 루스벨트가 12촌 형이 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에서 1945년까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임하면서 미국 역사를 빛냈고 미국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미국 사회를 패닉에 빠뜨린 대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공황 당시에 무료 커피와 도넛을 받기 위해서 실업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카고의 표정입니다. 혹시 시카고 깽단 두목 아십니까? 알 카포네죠. 알 카포네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대공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당시 실업률은 25%였습니다. 왼쪽에 이 편말 한번 보시겠습니까? Please give my dad a job. 우리 아빠에게 일자리를 주세요라는 편말을 어린아이가 들고 있습니다. 실업률 25% 그러면 체감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혹시 우리나라 IMF 때 실업률 기억하십니까? 7%입니다. 4배나 더 많은 실업률을 이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이어졌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루스벨트가 재임하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루스벨트 재임 기간하고 겹치죠. 2차 세계대전 초반에는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함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큰 전쟁과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을지 저는 3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루스벨트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서민의 편이었다는 거죠.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뉴욕주 하이드파크에 있는 루스벨트 생가입니다. 이 생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택이죠. 이 저택에는 자그마치 방이 35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주지였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철도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부사장 아들이었던 루스벨트는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자녀들이 배우는 그 코스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지 않았어요. 가정교사에 의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나이가 54살이었습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사라였습니다. 이 사라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불려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유럽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학 교육이라든지 견문을 넓히게 했었죠. 루스벨트는 나중에 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은 어머니였다. 자식의 교육과 일상생활까지 어머니 사라가 통제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견문을 넓히면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습득했던 인물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보통 상류층 자녀들은 어떤 스포츠를 즐길까요? 승마도 즐기고요. 골프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경기도 했었고요. 사냥도 배웠던 인물이 루스벨트였습니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뉴욕주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가 되었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의 상대는 시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조카딸이 되겠습니다. 엘리노와 결혼했는데요.
이 엘레노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의 배우자와 결혼했던 루스벨트 금수저 맞습니까? 이런 금수저 출신의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보통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펴는 일이 많을 건데요. 이 루스벨트는 약자의 편에서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그게 바로 뉴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뉴딜이 뭔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커 게임 좋아하십니까? 이 포커 게임의 용어가 뉴딜입니다. 카드를 다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판을 새로 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뉴딜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다. 이전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자유방임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뉴딜 정책 이유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정자본주의를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루스벨트가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 사회를 바꾼 뉴딜의 키워드 3R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구제, 그리고 재건, 세 번째가 개혁입니다. 우리가 보통 뉴딜 정책이라 하면 대규모 토목이나 토건 정책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데요. 그것은 구제와 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 미국 사회를 바꾼 것은 세 번째, 개혁이 되겠습니다. 뉴딜의 핵심은 토목 토건이 아니라 사회 정책이라는 거죠. 이 루스벨트의 이런 뉴딜의 정신을 담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 발전의 기준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재임 시절에 전국노동관계법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와그너법과 사회보장법이죠. 여러분 혹시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상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헌법에서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업보험이라든지 노인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법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사회복지체계를 만든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과 울타리를 제공한 뉴딜. 이 뉴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딜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스벨트 재임 초기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6%를 찍었습니다. 실업률은 14%로 쭉 떨어졌죠. 그리고 1938년 이후에는 산업 생산이 20% 감소되었습니다. 다시 대공황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업률도 19%로 잠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경제공황의 늪에서 미국을 구한 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부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 금융 자본주의를 비판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했던 인물이 바로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 감독입니다. 마이클 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이상향, 루스벨트 시대다. 이 루스벨트 시대가 공공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루스벨트 시대를 이상향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했던 인물이 무어 감독이었습니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보여준 루스벨트 정부. 여러분, 루스벨트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이 루스벨트 이전에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로 잘 알고 있는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루스벨트 시대는 미국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민주당 지지층을 제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중산층, 빈민, 흑인, 노동자, 이민자, 여성,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흑인이 있죠.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령 누가 내렸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내렸죠. 링컨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공화당의 주 지지층은 흑인이어야 되거든요.
이 흑인이 루스벨트 뉴딜 정책 이후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게 공화당한테는 뼈아픕니다. 두 번째, 제가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망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미국 ABC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1915년 성공한 정치인의 필수 자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민들은 어떤 자질을 성공한 정치인의 필수 자질로 꼽았을까요? 정책, 인물, 도덕성, 이겁니다. 유머입니다. 유머가 뛰어난 리더가 성공한 정치인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머가 뛰어난 대통령 3명을 꼽으라면 첫 번째, 링컨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세 번째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늘 웃고 다니던 이 루스벨트를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군부가 보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루스벨트. 일본식으로 번역하자면 헐렁한 삿바라고 번역된다는 거죠. 헐렁한 삿바처럼 보입니까? 이 헐렁한 점이 미국 사회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루스벨트가 헐렁한 유머를 많이 선보였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군 차관보 시절의 루스벨트입니다. 이 해군 차관보 시절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친구가 루스벨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섬에서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네 알고 있는가? 루스벨트, 자네 비밀 지킬 수 있겠나?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이지.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있죠? 미국식 유머에 정통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송미령과 있었던 일입니다.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죠. 송미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겠죠. 이때 송미령이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루스벨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이러니까 루스벨트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후천성 소아마비 진단을 받아서 정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상태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거든요. 송미령이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조크로 인해서 이 백악관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죠. 재임 시절 단 한 번도 초조해하거나 낙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대통령이 루스벨트였습니다. 이렇게 낙담을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걱정이 있거나 마음이 초조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십니까? 이랬더니 루스벨트가 휘파람을 붑니다 라고 하죠. 신문 기자가 대통령님의 휘파람을 아무도 들었던 사람이 없던데요? 당연하죠. 아직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대통령 루스벨트는 늘 웃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었고 걱정이 있거나 마음이 초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낸 대통령이 루스벨트였습니다. 이 루스벨트 리더십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가 바로 노변정담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을 하자마자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라디오가 전 국민들한테 다 보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시작했던 대통령이 루스벨트입니다. 노변정담, 화롯불 옆에서 정담을 나누듯 국민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족과 가장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일요일 저녁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 하나를 딱 꼽아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진행했습니까? 1년을 진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노변정담은 11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청취율이 높았습니다. 이 노변정담이 딱 시작될 때 오프닝 멘트를 긍정적인 목소리, 자신감의 찬 목소리,
그리고 친근하고 희망찬 목소리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친구들.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Good evening, friends. 긍정적이고 친근해 보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잠시 여러분하고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대공황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공황 상황에서 국민들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한다면 국가도 좋고 국민 여러분의 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은행은 돈을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대통령이 보장하는 은행, 예금할까요, 안 할까요? 예금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은행 파산을 멈추게 했던 루스벨트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차 세계대전 도중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참전하지 않았죠.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노변 정담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가죠. 이것 봐 친구들, 옆집에 불이 났거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불이 우리 집까지 옮겨 붙을 수 있으니 일단 우리 집 호스로 불을 꺼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호스를 빌려주자고. 여러분 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서 무기 대여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연합국에게 미국의 무기를 대여해 주었다는 거죠. 무기 대여법부터 시작하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참전의 불가피성을 아주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보통 참전하자 그러면 어떤 용어부터 사용합니까? 징집령.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부터 사용하죠. 국민들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한테 옮겨 붙을 수 있으니 우선 호스를 빌려주자. 얼마나 쉬운 용어입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루스벨트에게 점점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를 더욱더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노변 정담은 쌍방향 소통 방송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노변 정담 말미에 이렇게 멘트를 날리죠.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시 청취를 하고 있던 국민들은 40만여 통의 엽서와 편지를 백악관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모진들이 이 엽서와 편지를 다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루스벨트의 라디오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미국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노변 정담을 청취했던 청취자 수가 5,400만 명이었습니다. 성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런 초유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미국민들에게 이 노변 정담은 희망의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직하고 명확하게 털어놓고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대가가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1943년 봄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광산 파업이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루스벨트는 이 광산 파업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노변 정담을 통해서 광산 파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게 되죠. 그 호소문 일부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여러분은 생산 라인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실패가 전쟁터에서의 큰 희생 그리고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광산 위로 성조기가 휘날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광부들이 그 깃발 아래서 일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 호소문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광산 노동자에 대한 어떤 비난도 없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에게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호소문을 들은 광산 노동자들은 파업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죠. 민주당 출신의 7대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루스벨트는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천당에 갈까요? 그 대답은 본인이 원한다면입니다. 미국은 불황에서 빠져나올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하시는데요. 국민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루스벨트의 어록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루스벨트가 국민들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대공황,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이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전에 이렇게 쉽게 풀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면 이 불황,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루스벨트의 빛나는 리더십은 불굴의 도전 정신을 보여준 인간 승리자였기 때문이죠. 루스벨트는 나는 7번 넘어지고 다시 8번 일어섰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7.8개죠. 야,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루스벨트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섰다라고 사석에서 늘 말하곤 했습니다. 부통령으로 출마한 대선에서 루스벨트는 낙선했습니다. 1년 뒤에 정계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뉴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루스벨트에게 찾아온 인생 최고의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캠프벨로의 여론별장에서 루스벨트는 찬물에 빠지게 됩니다. 찬물에 빠진 뒤 소아마비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의학계에서는 루스벨트가 후천성 소아마비가 아니라 급성 감염성 다발 신경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랑발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말초 신경계가 손상이 되어서 근무력이 진행되는 것을 길랑발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으로 인해서 루스벨트는 절망에 빠진 채 방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트 코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통령까지 출마할 정도로 정계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인물이 루스벨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방 안에서만 있게 되었죠. 절망에 빠진 채 방에서만 지내던 루스벨트를 구해내었던 이가 그의 아내 엘리노였습니다.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정말 방 안에만 갇혀 있었죠. 그의 남편 루스벨트가. 이때 루스벨트가 엘리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날 아직도 사랑하오. 지금까지 당신 두 다리만을 사랑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전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루스벨트의 영부인 엘리노였습니다. 이런 엘리노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루스벨트는 재활을 시작합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재활 기간은 내 인생의 바캉스였다. 이 바캉스 기간이 딱 5년이었습니다. 5년의 재활 기간을 거친 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퀴즈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모두 다 루스벨트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나타났다는 거죠. 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1928년이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역대 최고의 뉴욕 주지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 또한 루스벨트였다는 거죠. 1932년 11월에 치러진 미국 선거의 대통령 지지도 분포입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이죠. 민주당 루스벨트의 표밭입니다. 빨간색은 당시 공화당 출신의 후보 대통령의 표밭이죠.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날 그는 이 취임식장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취임사를 합니다. 그 취임사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인데요. 이 후보 대통령은 당시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을 야기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 후임자였던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임인 후보 대통령을 전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석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칭찬했습니다. 루스벨트가 뉴욕 주지사였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지사에 당선되면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전임자는 이임식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임식보다 취임식이 더욱더 화려합니다. 이임식은 조촐하게 거행되죠. 하지만 루스벨트는 그걸 바꿔버립니다. 취임식을 조촐하게 하고 전임 뉴욕 주지사의 임식을 더욱 거창하게 하고 그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까지 포용하는 이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 루스벨트였습니다. 이런 리더십으로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선사선이라고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유일무이한 사선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어느 누구도 독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그를 독재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주 뛰어난 대통령으로, 위기에서 더욱 빛났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필라와 공원을 걷다가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3살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루스벨트의 장례식입니다. 전 미국이 울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다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특유의 유머와 낙관주의로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채워주었던 이가 대통령 루스벨트였습니다. 그는 소아마비를 이겨낸 불굴의 인간 승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힘들수록 유머를 잃지 않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인간 승리자가 되시길.